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강의 때문에 한번 올라왔는데, 네, 저는 이제 고창에서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창의 이제 지지들을 제가 좀 편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지역에서 한 40여 권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창의 당산하고 비보경관에 대해서 하고, 지난해 이제 고인돌에 대해서 한 10권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이걸 집필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 교보문고에 봤더니 이제 다 완판돼가지고 지금 세 번째 아마 인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한 3개월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고인돌을 천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한 논문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인돌 이퀄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성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요 사진 한 장만 딱 보면 달라져 버리죠. 요 사진이 이제 그걸 증명을 해주는데, 요 사진이 그 추분 때요. 추분 때 정확히 이 네 다리 사이의 중심에 빛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현장에 가셔서 딱 보셨던 일본의 동경대에서 연구교수로 계셨던 분, 이걸 딱 보냐 한마디 그래요. 저게 광명이세라고. 저기 우리의 철학이 담긴 광명이세가 요 하나에서 딱 이야기하고, 요 사진은 뭐냐면 일몰 사진입니다. 혹시 저건 어디신지 아시죠? 강화도 세계유산입니다.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이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인데, 이 부근리 고인돌에 저 안에 정확히 안에 들어오거든요. 언제 들어오냐면요, 하진날 일출하고요, 동진날 일몰에 정확히 맞춰놨습니다. 여기. 요건 춘분날 일출 일몰이 정확히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인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고인돌은 지성묘야.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고인돌을 들어보면은요, 거기에 지석이 없습니다. 받침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묘라고 이야기하면, 묘라고 개념이 들어가면 무덤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70% 이상이 무덤방이 없습니다. 실제로 고고학계에서 나오는 건 극히 일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때부턴가 고인돌 이퀄 지성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고인돌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말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 돌을 보여있는 게 없거든요. 무덤방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1930년대 후에 일본의 후지타라는 사람인데, 후지타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지성묘라는 개념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이하일 때는, 그때 전 시대에는 이걸 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은 지석이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뭐 석붕이라고 하고, 아니면 유럽에서는 돌멘이라고 해가지고 돌재단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1930년대 이후부터 오면서 이 후지타 료사쿠라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지성묘 용어가 정립이 돼버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 왜 일본 사람들은 지성묘 연구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도리류조라는 일본인인데, 저는 실은 도리류조가 사는 일본 도쿠시마까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아마 그 정도는 미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도리류조라는 사람이 알아야 이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도리류조가 나온 고향이 도쿠시마라는 곳인데, 거기가 동학농민혁명 때 우리 조선을 학살했던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에요. 에이메, 도쿠시마 이쪽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면 도리류조는 한반도 고인돌을 연구했느냐? 그 사람은 거성문화가 좋아서 연구도 했겠지만, 첫 번째로 그냥 한국의 민족의 너희들은 아두나 미개한 민족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실은 접근 방법이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인돌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그래서 미개한 조선인들이 묘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접근한 게 고인돌입니다. 결코 선한 의지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학계가 지금까지 그 고인돌 연구의 방법론이 그대로 이어온 거죠. 지금까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부터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연구자들이 이거 보니까 고인돌 덮개돌 위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별자리가 새겨져 있네? 라고 80년대 이제 북한에서 연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서울대학교 박창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고인돌의 덮개돌, 그러니까
고인돌에 있는 구멍 가지고 별자리하고 연계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일권 교수라든가 몇 사람들이 고인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맞아. 우리 한주 지성 이게 이제 북한 애들이 처음으로 연구했던 거거든요. 이 성혈을 이렇게 구멍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래 여기는 북두칠성이야. 그리고 여기는 작은 곰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북극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연구했고 천문학계에서 이거 고인돌 맞네 별자리네 하니까 고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볼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 천문학과 관련해서도요 일부 학자들이 대놓고 못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성경 그거 웃기지 마세요 한 건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고고학계에서는요 이 천문과 연결 지금 아예 고고학에서 이 고인돌 연구가 굉장히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히려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한국 학계에서 지금 파장이 일으키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연구 방법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맞아. 고인돌에 있는 성혈은 별자리가 맞아. 라고 이제 그 출간 저는 좀 더 나서 이 거대한 고인돌이 있죠. 이게 지금 7m고 아마 최소 200톤이 넘을 거거든요. 보시면 받침돌은 있어요, 얘네들이요. 거대한 돌인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선운사에 가면 석상암이라고 해서 암자가 있습니다. 석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석상. 돌로 만든 밥상이라는 뜻이고 제사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단이라는 뜻으로 이미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장축의 방향 재보니까 하진날 일출, 동진날 일몰에 맞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진날 기우제하고 관련이 있구나.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제 연구의 기본 방향은요, 기본 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게 이겠습니다. 이건 제가 파워포인트 드릴게요. 저는 이거 자료 제 거라고 막 주장하는 달라는데 다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이거 지식재산권 주장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면 저밖에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막 갖다 쓰셔도 되고 제가 우리 목사님 여기다 깔아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갖다 쓰셔요. 네네. 자, 이게 고창의 고인돌입니다.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그러죠. 이게 탁자식 테이블식으로 하지 요 방향 예를 들면 왜 이 두 다리가 저 방향으로 했는지에는 연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연구의 방법론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향입니다. 지향점이죠. 왜 이 다리를 이렇게 놨을까? 왜 해필이면 태양이 여기에 질까? 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춘분하고 추분날만 가야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전후로 며칠이죠. 왜냐면 방향은 조금씩 틀어지니까요. 자,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얘는요, 3월 춘분날 일출을 정확히 4개 다리 사이에 정확히 이게 일몰이네, 일몰. 정확히 안에 들어옵니다. 저게요, 딱 보시면 그것도 산봉우리에다 딱 맞춰놨죠. 제가 이 연구를 하면 할 수 있을 이 선사인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천문학자들이네. 그리고 이 지리를 철저하게 이용을 했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거 볼 때마다. 자, 요 사진은요. 그 고인돌 추분날 일출을 찍은 겁니다. 이거는 아까라는 일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은 얘는 일몰입니다. 일몰, 일출.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 고인돌이 갖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 갖고 있는 최소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 탁자식이건 이런 기본적으로 천문학을 담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요. 고인돌이 이렇게 장축이 이렇게 나 있죠. 사각형이야, 그죠? 그러면 장축의 가운데 중심축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연구의 기본 방법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장축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도했던 분이 누구냐면 박창범 교수입니다. 지금 서울고등과학연구원에 이번에 제 추천사를 써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몇 개 못 보셨어요. 저는 몇 개를 봤냐면요. 이 책을 하나 쓰려 3,000개를 조사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이게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몇 개 봐가지고 이 패턴 안 나옵니다. 저도 3,000개를 제가 머릿속에 담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딱 재보니까 이게 60도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나오죠. 이게 요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입니다. 이게 부근리 고인돌 실집도거든요. 이 실집도를 보면 이 방향성을 정확히 이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집도 보니까 이렇게 북쪽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 통로 방향을 딱 하니까 60도라는 거 계산은 되죠. 그러면 이 고인돌이 향하고 있는 60도의 지향점 여기를 왜 해필이면 동북 방향으로 했을까? 여기서 이 60도라는 게 동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0도가 북쪽이잖아요. 180가 남쪽이고 90도가 동쪽이고요. 그러면 얘가 왜 동북 방향으로 했을까? 라고 제가 3년 전에 이거에서 글을 써서 이제 제가 투구를 했는데 요건 하진날 일출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대는 240도죠. 180도 더 하니까요. 반대가 18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동짓날 일몰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 역사박물관에 가서 제발 좀 하진날 동짓날 가서 사진 좀 찍어봐라. 틀린지 거짓말이니. 그랬더니 그런 건 교과서에도 없고요. 역사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요. 그래요. 뭐 논문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네가 그딴 소리 하냐 하는 식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만 그걸 믿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인인데 동경대 출신의 애기 엄마 친구가 간 거예요. 혼자 이 아줌마가 새벽에. 그래서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더만 이번에는 일몰 때도 갔더라고요. 동짓날에도 가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진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받침돌이 없는 이 고인돌 어떻게 분석하냐 보면요. 이 고인돌이 지금 이 가운데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생김새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고인돌 저 사람이 연구 방법이 요거구나. 그럼 여기가 뾰족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이죠.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죠. 고인돌에도. 방향성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 고인돌이 아까 그 고인돌입니다. 아까 98도를 향하면 왜 그러면 춘분하고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1대1이잖아요. 춘분하고 추분은요. 그러니까 이미 선사시대 때 밤과 낮의 시간의 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3, 4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는 동쪽에 영산기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해봐 500에서 700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출이 좀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이 정동쪽이 아니라 약간 틀어져서 98도, 95도 정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하나만 가지고 나면 동쪽을 바라봤나 봐 했는데 이 반대를 다리가 4개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얘는 동쪽인데 얘는요 진북 방향 가리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극성을 가리켜요. 얘 또 다리는요. 이 안에 천문학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소름 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나침판으로 재는 것은 캐나다 허드슨만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자북입니다. 자침의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북이 진북이잖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갔을 때 어디 있느냐. 북극점하고요. 근데 이 북극점이 움직이는 건 세차운동 때문에 26,000년 동안 조금씩 계속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정확히 지금 한반도에서는 7.5도 정도 갈라져요. 한반도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진북 방향 정확히 가리키는데요. 변산반도의 봉우리하고 또 맞춰놨습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춘분추분의 방향을 맞춰놓고 얘 하나를 놓고 어디다 놓냐면 고창의 방장산이라고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짓날 일출을 맞춰놔요. 또. 그러니까 이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도 분석이요.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긴 알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논문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첨성대도 논문이 수백 편 나왔잖아요. 고대 이걸로는요.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생긴 게 삼각형이잖아요. 얘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장축을 재면 얘를 볼지 몰라요. 근데 생김새가 얘가 뾰족해요. 앞에가. 그러면 지향점이 여기잖아요. 중심이. 그렇죠. 예를 들면요. 그러면 얘가 얘하고 맞춰놨어요. 이쪽에요. 그럼 왜 이쪽을 맞춰놨을까? 보니까 여기가 240도 정도예요. 그러면 동짓날 일몰에다 맞춘 거예요. 동짓날 일몰.
그래서 동짓날 일몰에 가면 태양이 여기서 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요. 검증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빛변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인돌의 방향성을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탁자식일 때, 받침돌일 때 이 가운데 중심 통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심 통로.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인 고인돌은 중심하고 요거 빛변을 또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고인돌 군락지는 A 군락지 30개가 있고요. B에 하나, C에 6개, D에 5개가 있습니다. 일직선 놓아 있죠. 이거요, 제가 조작을 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학문에서 한 번 조작을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저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죠. 일본 애들이 고고학이 그렇게 했다가 망해버렸거든요. 일본의 고고학에 연구하는 학자가 뭐 교수가 땅만 파면 고고학 유물 막 발견해서 일본에서 난리 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조작이었잖아요. 저는 그 조작을 하는 순간 저는 이 연구가요,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 저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찍어서 제가 연결해 봤나 일직선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계산된 행위일까요? 이게 거리가 10km입니다. 우리는요, 칠레 나스카 유적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항공 사진을 찍어야 보면 저 새 모양 나오고 못 나온다는데 이렇게 남의 것을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 고인돌이요, 탁자식 고인돌이거든요. 얘입니다. 얘거든요. 이 통로하고 일직선입니다. 이 통로하고요, 얘하고 이 일직선입니다. 요게.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충분하고 충분 라인에다 맞춰놨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했을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고인돌의 방향성 패턴은요, 크게 보면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별자리의 움직임, 세 번째는 주변 산봉우리와의 그런 관계성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선사인들의 관심이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태양입니다. 보시면 요겁니다. 일출. 그 다음에 일몰입니다. 왜 일출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농경이 이루어지기 신석기 시대 이전, 구석기 시대 이때는 빙하기거든요. 인류가 빙하기 때 농경 사회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 우리나라는 충북 옥천이나 충청북도까지는 주빙하 기후라고 해서 고창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빙하 지역의 주변 지역이라서 주빙하 기후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얼음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석기 시대 농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 오면서 농경이 활발해지잖아요.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뭐가 이제 태양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달의 움직임보다는 태양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왜냐면 태양의 움직임을 알아야 농경이 씨를 뿌릴 때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력, 소위 말해 태양 가지고 어떤 시간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청동기 시대 오면서 농경이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점들의 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것은 찬양을 해요. 야, 영국 스톤헨지를 봐라. 얼마나 멋지냐. 이 스톤헨지의 이 주 통로가 봐라. 하진나 일출 정확히 맞추지 않았냐면서 다들 놀래고 스톤헨지 가지고요 논문이 수백 편 쏟아져서 나옵니다. 요 스톤헨지가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냐 아니냐고 막 싸움 하잖아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덤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무덤이라 쓰고 그다음 천문학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수십만 명이 이걸 보려고 사람 눈을 부리키고 있습니다. 야, 위대한 영국인들 봐라 막 이러면서. 정작 우리 고인돌은요, 무덤이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니까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근데 문제는 영국에 이게 널려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고인돌은요 사방만 널려있어요.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홍익인간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영국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어떤 집단의 최대한 어떻게 왕이 됐건 부족의 최고 우두머리에 엄청난 그 사람의 정보를 공유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누구나 다 했어요. 왜 그냥 마을마다 고인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거기서 나오죠. 누구든지 정보를 공유했잖아요. 이미 3,000년, 4,000년 되는 우리 민족은요. 자, 스톤헨지 보시면 스톤헨지 방향성이 이게 하지 일출로 딱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만이산 참성단이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딱 쳐봤더만요, 만이산 참성단 동지 일출을 어느 작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확히 이 봉우리에다 맞춰놨잖아요. 언제? 동짓날이야. 그 얘기 뭡니까? 만이산 참성단이 동짓날 일출에 맞춰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미 강화시간에 썼는데 좀 이따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고인돌 방향성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 별자리 패턴이 있고 태양의 움직임 패턴이 있는데요. 별자리는 뭐냐면 동짓날, 그 다음에 춘추분 하짓날, 이 파가 가끔 보이고요. 동짓날 같은 경우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 방향성 아니면 장축의 방향, 고인돌하고 연결해서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하짓날은 밤이 가장 짧은 날이고요. 자, 이파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꽃샘추위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왜냐면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월달까지도 잘못하면 꽃샘추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파 때까지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이것들 제가 좀 더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별자리 관측은요 북극성입니다. 고인돌을 정말 진북 방향으로 맞춰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두칠성으로 배치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두육성 별자리를 새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청룡의 별자리들. 솔직히 별자리, 여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대 우리 언어 용어들이고 옛날 잘 쓰지 않는 언어들이니까 여기 아마 북두칠성은 알겠어, 북극성은. 대부분 그렇죠. 남두육성 아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아시면 이상한 거예요, 실은요. 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사시잖아요, 우리는. 해도 볼 일 없이 살고.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산다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은 누가 별을 보고 살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 이 별을 봐야 어느 시기에 별이 뜨는지를 해하고 연관을 시켰거든요. 태양의 움직임 이지 이분, 아까 동지, 하지, 춘분, 추분 4개에서 이지 이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별자리가 어느 별이 뜨는지하고 얘하고 맞춰야 시간을 더 정밀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동방청룡이 뭐냐면 봄철에 떠오르는 별이 있습니다. 이게 용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인돌과 봉우리와 관계입니다. 이 고인돌 씨는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앞에서 보면 이게 삼각형인데 뒤로 보면 일직선이 깎였어요. 근데 이 봉우리하고 맞췄죠. 진남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엔 정확히 남쪽에다 맞춰놨어요. 반대는 진북이라는 뜻이죠. 소름 돋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거 조용원 선생이 조선일보 칼럼에 이걸 쓰셨어요. 조용원 칼럼 있죠? 조선일보에. 그걸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것 보고 이걸 쓰신 겁니다. 그래서 쓰셨던 거고요. 자, 요 고인돌 한번 봐보세요. 얘 고인돌 장축이 요거거든요. 요를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확히 이 곡에다 맞춰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폭포인데다 동남쪽에 따르면 별이 뜨는 거 하나하나 관측해서 태양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곡에 봉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천지인이 삼재가 합일돼서 고인돌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고요. 자,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됩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게 지향점이죠. 여기가 관찰자 있으면 동북 쪽에 60도 정도, 55도에서 60도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하짓날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에서 떠서
270도가 지는 건 춘분하고 추분날입니다. 왜? 밤과 낮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진날 60도에 떠서 밤이 기니까 300도에 집니다. 낮이 기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동짓날은 120도 남서쪽에 남동쪽에서 떠가지고 240도 북서쪽으로 남서쪽으로 지죠. 요것만 아시면 이제 태양의 움직임이 여기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걸 딱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박사 자네 고인돌 연구원데 이거 봤어?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만 이게 EBS에 나온 거예요. EBS에 어디냐면요 잉카의 티칼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여기 하나 네 개를 설치했는데 얘하고 연결하니까 이게 하진날 일출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얘하고 연결하니까 춘분 때 여기서 일출합니다. 얘하고 연결하니까 동짓날 일출입니다. 오, 이게 7세기 때 나왔던 겁니다. 7세기 때 이제 티칼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근데 그분한테 옛날 보여드린 게 있어요.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똑같죠? 왜 그러냐면요. 고인돌을 하나로 놓았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걸 선을 연결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나무가 성장하면서 얘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틀어졌어요. 방향이 이만큼 온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하고 연결하면 하진날, 얘하고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면 얘 지금 땅에 묻혔습니다. 여기 이 무덤 만들면서 여기 땅을 높이면서 고인돌 두 개가 묻혔어요. 얘하고 연결하면 춘분, 얘하고 하면 동진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별자리 원칙 라인, 얘는요 진북 라인입니다. 얘가 남쪽에, 얘가 이렇게 바라보죠? 얘하고 연결하면 여기 호암산이라고 있는 그 봉우리를 일직선하면요 딱 보면 북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문학이죠? 이래도 무덤입니까? 제가 박창범 교수님한테 딱 이거 서울대 박창범 교수님한테 딱 하니까 이 양반이 컥한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제가 고창에서만 5개 발견했습니다. 저게요.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얘 보십시오. 이게 부안의 하서 구암리고인돌인데 보시면요. 자, 우리 고고학 연구하시는 분들 요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이 없어요. 자그마한 것들은요. 근데 연결하면 얘를 중심으로 얘 하진날, 춘추분, 동지지거든요. 얘는 동지 라인, 여기는 하지 라인, 고인돌. 그 다음에 얘는 진북 라인. 얘는 이 안에도 모든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밝힌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실은요. 예를 들면 요 하나만 가지고도 분석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고인돌 군락지. 근데 제가 지금 전국을 혼자 다 커버를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패턴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고인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고인돌입니다. 아까 제가 그 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삼각형의 고인돌인데요. 이 가운데는 춘분, 추분 일출 맞춰놨고요. 요쪽에는 하진날 일출 맞춰놨고요. 요쪽 라인은 동진날 일출 맞춰놨어요. 하나 자체가 이지 2분을 다 담은 케이스예요. 이런 건. 이것도 제가 몇 개 발견했습니다. 막 소름이 돋아요. 이걸 보면 도대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사시대 미개인으로 봤던 분들이 미개인이 아닌 거예요. 이 양반들은. 위대한 천문학자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을까? 3, 4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위대했나? 요 고인들도 삼각형입니다. 실은요. 제가 멀리에서 찍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이 봉우리에서 하진날 일출 바라보고요. 동진날 일출 바라보고 춘분 이렇게 이 하나에다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 하나를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이제 삼각형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요. 같은 고인돌인데. 이렇게 보여야 얘가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요것도 훈련이요. 저처럼 3,000개 하면은요. 첫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안 가다가도 고인돌이 또 불러요, 저를. 제가 3,000개 고인돌을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가면은 고인돌이 야 와서 나 청소해. 그러면 가보면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 이 안에 보면 말하는 고인돌도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배고픈데 막 내려오는데
산에들 가면 보통 야, 고인돌 군락제 가면 나 몇백 개씩 있으니까 그 조사하려면 힘들거든요. 이게 3시 정도 점심도 못 먹고 내려오는데 고인돌이 불러요. 야, 나 좀 청소해줘. 그래서 가보면 진짜 고인돌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자, 두 번째 요런 고인들. 왜 고인돌 얘는 뾰족한데 얘를 바라볼까? 그러면 얘하고 연관을 해줘서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경우도 있어요. 고인돌, 이게 고인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마을에, 이게 지성마을입니다. 고창의 지성마을이라는 곳인데 고인돌 군락지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요 고인돌하고 얘하고 연결은 진북 방향이에요. 얘는 여기 보시면 얘는 동짓날 일출 방향, 얘하고 연결하면 고산이라는 높은 부분에서 하진날 일출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인돌 북두칠성을 배치했죠. 그리고 여기에도 북두칠성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마을에 있는 고인돌 간의 연계성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작을 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 두 받침대 태양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틀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8월 20일 날 제가 찍은 겁니다. 정면을 찍으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런데 얘를 제가 춘분하고 추분 때 일몰을 찍었습니다. 이게 왼쪽은요 3월 말이고요. 오른쪽 9월 말입니다. 이게 춘분하고 추분 날이거든요.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앞에 있는 이 나무들만 앞뒤로 나무들만 제거하면요 이게 스톤헨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민족이 기대하다니까요. 어디 감히. 그러니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지금 아시잖아요. 40, 5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어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지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저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은 DNA 속에요.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예, 아까 그겁니다. 정확히 3월 22일 날 제가 올해 3월 20일 날 찍은 겁니다. 춘분 날입니다. 가운데 정확히 들어오죠. 요것은 이제 일몰 여기입니다. 이 산에다 맞춘 거. 그 다음에 요것은요 동짓날 찍은 건데 이거 지금 다리 4개가 지금 건들건들 위험해가지고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많이 훼손돼 버리니까 동짓날 제가 가서 찍긴 찍었는데 얘가 지금 다리도 그렇고 지금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눈이 엄청나게 오는 날 저희 집사람이 여보 거기 가재요. 동짓날 사진 찍어서 여보 눈이 30cm 나왔어. 우리 목숨 걸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랬더니 여보 안 죽어 가자 해가 집사람이 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꼭 가야겠대요. 그래서 원래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고인돌 저만 미칠 줄 알았더만 집사람도 이제는 강림을 한 것 같아요. 고인돌 신이요. 그렇습니다. 요 사진은요 동짓날 일출을 저희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박사님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엄청난 고인돌이 있는데 이거 뭐냐 딱 가보니까 동짓날 일출에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동짓날 가서 사진 찍어 영상이랑 그래서 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놀랐대요. 정확히 이 가운데에 맞다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뭐예요?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진을 보셨잖아요. 일출 일몰을요. 보셨는데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의 실축도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북쪽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통로 딱 보니까 300도 그 다음 120도죠. 여기 이제 읽히시죠? 120도 아니면 동지 일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발 400m가 고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출이 정 방향대로 그대로 나오죠. 여기는 주변 산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그럼 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만이 머리 모로 같은 말이에요. 말이 머리란 뜻이거든요. 머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두머리가 제사를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확히 동짓날 일출로 맞춰놨습니다. 하짓날 일몰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짓날 새로 보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동짓날이 중심이 됩니다. 자, 고창이에요. 요 고인돌 한번 봐보세요. 요 고인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일직선 나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각도만 보시면 아 100도야? 산이 높네? 이거 춘분추분 일출 라인입니다. 그런데요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걸 보고 저것은 해양과 내륙과의 어떤 관계성에 뭔가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씁니다. 소설이죠. 소설이죠. 과학적으로 풀이를 해야죠. 이걸 어떻게 그래요? 예를 들면 요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무덤입니까? 폭이 1m도 안 되는데요. 무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인돌을 이렇게 일직선을 배치해 놨어요. 97도. 그럼 여기에서 뭐가 돼요? 춘분추분날 일출각도입니다. 뭐 이제 과학적 다 풀이되죠?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요고인돌 같은 경우는 다리가 4개예요. 그래서 이 각도 딱 보고 제가 이제 고창의 전임 군수님이 이제 고창의 문학 박사 이 양반도 사학과 박사를 받으신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 박사 동짓날 사진 찍을 데 없어? 그래서 아씨 고창에 다리가 있는 게 없는데 이걸 제가 있네 중림리 2202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찍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짓날 정확히 일몰 각도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도요 이제 이게 틀이 딱 잡혀버리니까 이야기만 하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까지 못하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요 포인트를 봐보세요. 이게 장축이잖아요. 장축 이게 긴 축이에요 가운데. 근데 각도를 재보니까 60도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진날 일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요. 자, 아까 강화도 만이산 참성도 이야기 강화도 부근리 고인돌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60도라고요. 근데요, 얘가 이렇게 틀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 방향이 60도니까 하진날 일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강화도 보니까 이 방향 하진날 일출 방향에 여기에 거대한 고인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개 라인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지 않아요.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인 누구의 저 애기 엄마 친구라고 있습니다. 그 사가쇼크라는 여성분이 가셔가지고 하진날 전 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그래 박사님 새벽 5시에 붉은 기운이 여기서 오는데 8시에 잠깐 5분간 태양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8시에 찍었더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기운은 저 안에 정확히 들어오더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나무를 없애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실은 없었어요. 왜 그냥 청동기 시대는요 의외로 살림이 황폐화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늘 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 놓고 나무가 많이 필요하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시대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산이 황폐화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하진날 이제 하진날 전에 이제 이렇게 찍은 거고요. 이건 반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진날 태양이 정확히 떠오르면 이제 땅에 엎드려서 찍으면 이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걸 딱 보시면 광명이세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니까요. 왜 우리 민족이 광명에서 이도여치, 제세이와 이야기를 하고 홍익인간을 이야기했을까? 이 마을마다 이런 장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보를 함께 공유했던 민족.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서로 공유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노력했던 그런 민족들이 고인돌에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고인돌을 한번 봐보세요. 얘가 뾰족해요. 이렇게 얘가. 요 가운데요. 그럼 왜 이 고인돌을 왜 이렇게 놨을까? 근데 방향이 240도 향으로 놨어요. 그래서 240도가 무슨 날은 동지일몰날이죠. 동지일몰날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정확히 여기서 일몰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거죠. 이런 사진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은요. 여기 이제 쉽게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날씨가 안 좋아도 못 보고요. 네, 그죠? 그다음 그날 날짜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구름 끼고 잃어버리면 못 찍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그냥 막 찍어낸 사진들이 아니고요. 실은 몇 달 동안 이게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모은 자료들이라 그렇고요. 자, 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성열 엄청나게 많죠, 구멍이.
고인돌은 크지 않습니다. 넓이 한 120cm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밖에 안 되는데 보시면 성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놓고 여기에 구멍을 만들어서 물길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장축, 얘가 장축 방향이거든요. 60도 하지 일출 동지 일몰로 맞춰놨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60도 하진날 성혈을 되게 그러면 이게 별자리다. 그럼 요건 뭘까? 은하수구나. 그러면 뭘까요? 이게 은하수 하진날 전후로 은하수를 놓고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우제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 천수답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서 비가 한 달 이상 열흘 20일만 안 와도 지금 안 와버리면 농사 망치잖아요. 많이 와도 문제 적게. 근데 옛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천수답에 의존하고 밭경작 중심으로 갔을 때 또 농경지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농사를 지어도 충적지에다 짓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시설이 관계 시설이 없으면 농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비가 오길 기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원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은하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진날로 이렇게 맞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이걸 거꾸로 가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문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하진날로 이 방향에 맞췄을까 고인돌을? 그리고 왜 이 고인돌이 이게 수많은 구멍들 성혈을 새겨놨을까? 제가 이 성혈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고인돌에 이렇게 많은 이걸 누가 무덤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요 고인돌 보십시오. 요건 제가 보이시나요? 이 성혈이 이렇게 많은 거? 이 성혈이 많은 고인돌이 하진날로 되기도 하지만 요것은 거의 한 200도 라인이에요. 이 장축이. 얘 이렇게 그러면 얘도 풍년을 기원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얘가 저를 불렀어요. 이 주변이 너무 막 이렇게 보시면 신우대로 쪄들었고요. 이게 청소하기 전에는요. 여기에 그 담쟁이 넝쿨로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데 얘가 저를 불러요. 저를 치워달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가서 제가 치우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갔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성혈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여기에 수많은 데가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 칠했습니다. 여기 그냥 안 보이니까. 분필로. 분필은 이제 지워지니까요. 뭐 문화재 파괴는 아니죠. 왜냐면 어떤 사람 막 찍찍 긋거든요. 그게 분필로 표시했는데 보면 이렇게 물길처럼 나와있죠. 이것도 아까 방금 앞에 본 거와 똑같죠. 그렇죠.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빨간 게 고인돌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인돌이 여기 있다 놔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인돌의 하지축은 여기 고창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맞춥니다. 하지일출을 해요. 그리고 일몰을 여기에 옥녀봉이라는 데 맞춥니다. 그러면 하지일출 동지일몰 라인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고인돌 몇 개, 여기에도 있고 있는데 얘하고 연결한 춘분, 추분의 일출 맞추고요. 여기에다 고인돌 하나 놓고 이 산봉우리 연기해서 동지일출 맞추고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다 고인돌 7개를 놓고 북두칠성이라 해놓고 얘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고인돌 그냥 놓은 게 아니죠. 요건 타기들 가지고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다 다 이전을 시켰는데 여기에 경운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경운장의 주인이 시를 써놨더라고요. 저게 칠함이라고 북두칠성이라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게 가능했죠. 그래서 보면 이게 북두칠성이면 얘는 뭘로 상징을 했다는 뜻일까요? 북극성을 상징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창에 취석정이 있는 고인돌입니다. 요 고인돌하고 얘 고인돌 3개 연결하니까 방장산의 벽오봉 제일 높은 봉우리에 하진날 일출을 맞춰놨고요. 얘는 3개 연결하니까 춘추분 일출 맞춰놨고 얘는 동지일출, 얘하고 연결하니까 얘네 연결하니까 북극성에 맞춰놨죠. 제가 지금은 단순한 것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분석을 더 하면 더 많은 비밀이 나올 건데
지금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단순하게 그 고인돌군 가지고 몇 가지를 해석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제 백제 시대는 어땠을까? 사비도성 소불이라고 이야기하는 백제 수도는 어떠한 식으로 맞췄을까? 이걸 제가 고인돌의 이런 천문 원칙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먼저 진북 진남 방향이 잡으니까 이게 주작대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방법론은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요건 어디 가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춘분 추분 라인을 제가 맞춰봤습니다. 요 산입니다. 능산이 위에 있는 산하고 산봉우리하고 부산하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이 정해지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까요? 왕궁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은 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천문대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소산은 아니 왕궁이 없었다는 거 이것만 봐도 대본에 알 수 있죠. 익힙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하지일출 동지일몰은 여기 규암 여기 자운대 쪽으로 맞춰놨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60도 라인이 되기 전에 이 화지산에 맞춰 여기 별자리 관측 라인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두규 교수님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최고 전문가이신 조선일보의 컬럼 쓰시는 김두규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박사 이상하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풍수지리 논리하고 고인돌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고인돌 시대는 천지인 세 개를 다 봤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와서는 조선시대 와서는 천지인 다 보기 어려우니까 땅 지형학 중심으로 보고 향방 중심으로 보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됐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사비 그 경주 첨성대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첨성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짓날 일출 방향은 반월성이 있고 선덕이 왕명에 맞췄죠. 그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대능원 김유신 장군 여기 옥녀봉으로 하지 일몰날을 맞췄고요. 동지 일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은요. 왜 그러냐면 설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설날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동짓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덕여왕릉이 있고요. 여기서 쭉 가면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까지. 근데 문무대왕릉에서 약간 틀어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네. 문무대왕은 수평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평선을 어쩌면 땅의 모양대로 맞추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160도 라인 여기 남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남 보면 정부의 도통산에다 맞추고요. 여기 제일 자북선을 여기에다 맞추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지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잉카의 마추픽추의 천문과 도시건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잉카에 있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보면 거기에 그 밤하늘에 보시면 은하수에 보면 수많은 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잉카인들은 그걸 하나의 별 자리로 인식을 하죠. 요것은 아나콘다, 얘는 곤도라, 얘는 야마. 그래서 이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땅에다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도시를 건설을 하죠. 이게 보통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잉카의 마추픽추도 보면 결국은 이 마추픽추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피사기나 쿠스코나 여기 보면 다 짐승들 하늘에 있는 그대로 땅에다 반영을 했는데 잉카의 마추픽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뭘로 했냐면 곤도라로 해놨거든요. 곤도라형입니다. 마추픽추가요. 이건 뭐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다른데 이미 연구가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 고대인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고인돌 시대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시까지 건설해서 하늘의 모양을 그때 땅에 구현을 했는데 우리 옛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우리는 이보다 수천 년 앞서서 이미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링해를 넘어서 이제 마야, 아즈텍, 잉카 다 만들어낸 거죠. 왜? 우리의 선조들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요, 천문학이나 고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 고인돌 위에 있는 요 성혈들 하나만 가지고 이게 북두칠성이어 가지고 지금 난리를 났잖아요. 실은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고고학계는요, 요게 별자리냐 아니냐 가지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론을 이렇게 세우느니 이게 저하고 지금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완전히 이단합니다. 지금 한국학계에서는요, 아예 저는 이건,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 비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교보문고에서요.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절판이 2번 다 끝났거든요. 3세 나오거든요. 요즘 여기 출판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같은 불황기에 이 책이 2세까지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다고. 근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막 문화일보도 나가고 막 나가고, 다음 주에 상생방송 출연을 하거든요. 상생방송에서 이거 출연하고, 그 다음에 매림TV에서도 이거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난리 났는데 저한테 아무도 이게 잘했네 잘못했네 좀 싸움을 해야 재밌는데 아무도 싸움 안 걸어. 근데 우리 학계는 현재 이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인돌 북두칠성 그대로 새겨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인돌 한번 봐보십시오. 얘는 광어처럼 생긴, 얘가 8m짜리거든요 고인돌이요. 여기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방향을 해보니까 7.5도예요. 아, 여기 뭐 그러면 이건 진북에다 맞추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과학적으로만 설명. 근데 여기에 이제 신앙적인 게 들어가면, 아, 요것은 죽은 자를 위한 뭔가 됐나봐. 왜? 사람이 죽으면 북극성에 가고 별이 되고 다시 하늘로 가는 별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환론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별자리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태양의 움직임은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별자리는요, 이제 왜 그러냐면 별자리는 이게요, 고창에 있는 이제 고인돌인데, 고인돌 위에 성혈이 이렇게 있어요. 6개, 3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그러냐면요, 선사시대 고인돌하고요, 그 성혈하고요, 삼국시대 고인돌 다른 거 아세요? 만져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돌로 으깨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만져보면 맷돌처럼 정말 부드럽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 사람들을 지나고 철기 시대 오잖아요. 돌로 쪼개거든요. 쪼개서 막 하죠. 그러니까 거칠어요. 만져보면요. 이게 저는 이 성혈을 만져보면 알아요. 왜냐면 저도 하도 만지니까. 근데 지문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요게 있길래 도대체 저게 뭘까요? 저는 솔직히 남두육성의 개념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지리학 전공자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별자리 모든 책 논문들 다 보다 김일권 교수의 고구려에 대한 그 별자리 이야기 나오길래 책을 봤는데 보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벌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두육성, 하나 둘 셋 방수, 이게 뭐지? 남두육성이 뭐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모양을 보시고 이 모양대로 하면 안 되고, 요게 숫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수리적인 숫자 개념. 왜 그러냐면 고구려의 천문도에서도 보셔도 각전총이나 무용총, 쌍문총 있어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대도. 그죠? 그래서 저게 그러면 아까 보였던 요것은 요게 남두육성이고 벌수, 방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일권 교수님한테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꾸가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책에다 이건 고구려의 전통이라고 써놨거든요. 본인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정말. 근데 이게 청동기 시대에 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추측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선생님들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 10,000원짜리 있네요. 10,000원짜리 뒤에 보시면 혹시 이 배경, 옅은 배경 보이시나요? 이 추국이 배경 뒤에 보이는 거?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게 조선 태종 때 권근 선생이 태조대와 함께 바쳤거든요.
천문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기록에 보면 이것은 5세기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이미 그 천문도를 복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세종 때 천상일자 부자들 때 세조 때 만든 거 심지어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이 일시월식을 이제 그 관상감 직원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관리들한테. 근데 틀려버린 거예요. 30분인가를. 세종대왕이 노발대발한 거죠. 이거 하나 못 맞추냐고. 그래가지고 이 천문도를 가지고 저기 우즈베키스탄까지 갑니다.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거기서 천문도를 가져오고 연구해가지고 다음에는 정확히 5초인가 몇 초인가밖에 안 틀려요. 아, 우리 천문대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즈베키스탄은 왜 그러냐면 이 그쪽 수학이 수학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더 발달했었죠, 실은. 칠정사는 뭐 이런 책들 보면은요. 굉장히 발달했는데 하여간 두 교류를 해서 그 오차를 완전히 줄입니다. 그랬던 게 우리 조상들이. 근데 이런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미 그게 이제 1세기 거냐 5세기 거냐 막 그런 다툼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은 박창범 교수는 1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5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중요한 건 고구려 시대 때 이미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하나의 자리로 묶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칙성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냥 하나 수없이 많은 별들이 아니라 거기에 선으로 연결된 하나의 움직임을 찾아낸 거죠. 자, 근데 고창에도 이런 성현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를 들면 검은도, 백조, 독수리 이렇게 밝은 별자를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고인돌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름철 대삼각형 별자리고, 그 다음에 남두육성 별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갈자리 일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성입니다. 220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아까 방향성 이야기했지만 춘분축은 하지동지는 60도, 95도, 예를 들면 125도가 중요한데 그 밖에를 벗어난 160도나 150도에서 170도 사이, 그 다음에 200도에서 220도 사이는 이렇게 별자리의 움직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혈이 잘 보여요. 이 방향에는. 제가 이 3,000개를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성혈이 예쁘게 있습니다. 근데 220도죠. 여기는 뾰족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전에 비례동에 있는 것도 보면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더라도 210도 방향이에요, 장축이. 근데 성혈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요. 몇 개만 보고 하니까 안 보이죠. 저처럼 매일 얼굴 식감이 탈 정도 돌아다녀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해가 드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고창에 가면 웅곡리 고인돌이라고 380톤짜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인돌 라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보시면. 얘는요, 도산리 고인돌 아까 탁자식 고인돌인데 얘는 방향은 추분으로 맞췄는데 여기에 탁자식 고인돌이 하나 있거든요. 이 탁자식 고인돌 방향이 얘하고 맞춰놨어요. 이 방향. 그리고 여기에 440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까? 왜 440개나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가급적 여기다 쓰려고는 안 했는데 이게 은하수다. 고창천이 은하수고 이게 은하수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별이고 이게 북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천문대를 우리가 고인돌 시대 사람들을 너무 미시적으로 봐버리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본다고 보면 우리는 이미 3원 28수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의 이런 천학적인 구조를 여기에 다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연구가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많은 고인돌을 은하수의 고인돌을 밝기하고 비교를 해서 찍어보면 저는 이게 풀린다고 봐요. 이건 천문학자들이 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고인돌 크기들하고
그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하고 밝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얘기,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걸 보시면 고창에 있는 그 무실마을 고인돌인데 성열이 이렇게 있어요. 점으로 찍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에다 선을 그어주면은요, 보이시죠? 고구 때 떠오르는 저성. 이게 뭐냐면 동방청룡별자리인데, 동방청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북쪽에 있는 하늘을 삼원으로 봐서 태미원, 천시원, 자미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떠오르는 별자리를 동서남북 해가지고 예를 들면 동방청룡이라고 해서 봄에 뜨는 별자리, 여름에 뜨는 자리는 북방 현무, 그 다음에 서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미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이 별자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음을 요 고인돌이 정확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고구 때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방수 하나 둘 네 개, 그 다음에 심수, 그 다음에 미수, 그 다음 기수, 남두육성. 그럼 여기 하진날 이게 떠오르는 거죠.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명확하게 확인했냐, 이 심수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이 고인돌에 있는 성열, 얘가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도대체 왜 쟤만 저렇게 크지? 해보니까 이게 안타레스 별자리입니다. 1등성 별자리입니다. 그 전갈자리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3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파놨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라가야 5세기 때 똑같이 새겨놨더라고요. 보이시죠? 5세기 때 함양의 마리산 고분, 마리라는 말도 머리거든요. 우두머리 집단이니까. 이 우두머리 집단의 마리산의 아라가야의 고분군에서도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게 무덤에서 이제 석판이 나왔는데, 그게 이게 남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인돌 시대 고인돌 방향이 200도에서 220도, 그러니까 남쪽에 가깝죠.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정보를, 이 지식이란 정보, 천문학의 지식이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구나. 고구려도 그렇고. 자, 이것 보시면요, 놀랄 겁니다. 고창에는 그 고수면에 있는 제가 고인돌을요, 그냥 군락지들을요, 점으로 그냥 표시를 해봤어요. 그냥 군락지요. 고인돌 놓은 게 아니라 군락지요. 여기는 6개, 여기는 7개,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여기는 20개, 여기는 10개,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10개인데 묻어버리고요. 이거 이상해서 제가 점을 찍어봤는데요. 점을 찍어봤는데 모르는데 나중에 선으로 연결을 해봤어요. 보이시나요? 북두칠성이죠. 2.5km나 돼요, 이게요. 그리고 이게 시루봉이에요, 시루봉. 봉우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얘하고 연결하면 이게 진북 방향이에요. 의도죠. 의도입니다, 저건. 왜 확신하냐면요, 고인돌하고 봉우리하고 4개를 합쳐가지고 쫙 연결했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인간이 의도하지 않으면 얘하고 시루봉, 얘하고 어떻게 일직선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게 진짜 그럴까? 해서 고대 천문대와 비교해봤습니다. 함주 지성리 고인돌에 나오는 이 천문대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야? 여기도 있는데 똑같네? 이게 태양수 일성도. 그러니까 이 별자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이 고인돌 성열에다 새겼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아니 지금 학계에서는 이 성열도 별자리인지 아닌지 싸움하고 있는데, 이경렬이는 고인돌 군락지를 가지고 놓아가지고 이걸 천문대라고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겨우 북두칠성 가지고 싸우는데 저는 저기 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남학회제 딱 내니까 한 고고학자는 이건 쓰레기다. 뭐 이건 논문에 가치도 없다고 쫙 찢어버렸고요. 저한테 왔습니다. 이건 논문에 가치도 없고 한문 발전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그대로 왔습니다. 딱 20장. 근데 이 중세 이 역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대발견이다 해가지고 3대 1로 해가지고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실리니까 KBS에서 바로 이걸 촬영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만천 PD라고 이쪽만 완전히 전문가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님 말이 옳대요. 그래가지고 방송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졌는데 아무도 반론 안 하시네 또. 좀 해줘야 재밌거든요. 모르니까 못하는 참. 그 다음에 이걸 봐보세요. 고창 성동 고인돌인데 방향은 210도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별자리가 있죠. 아까 그거 개념이 거의 비슷하죠. 아까 그 나왔던 거하고요.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것도 땅에 묻혔는데 제가 다 씻겨요. 예, 땅에 묻히고 막 이러면요. 가면은 이거 측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여기 쓰레기 태우고 뭐하고 여기 물집 걸어서 청소해주고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이제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아줘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정성 들이고 이걸 통해 당신을 통해서 인류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겠느냐 아니면 이걸 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정성을 들였겠냐 생각이 들으면 요거 하나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가지고 특히 이렇게 성혈들 찾아내면 더 두근두근 거리죠. 그래서 우리 박창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저는 고창에서만 성혈이 있는 고인돌을 100개 이상 찾았거든요.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이 말씀드려. 그 다음에 이제 고창 무장 교웅리 고인돌 배치도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아까 북두칠성계 똑같습니다. 고인돌 하나 놔뒀고 B에는 6개, A에는 30개 있습니다. 30개 고인돌 중에 제일 큰 고인돌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이 얘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얘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B에 있는 고인돌은 이지, 이분, 그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을 담고 있는 천문대 고인돌이고요. 얘는 이미 좀 옮겨졌어요. 여기에서 한 5m, 10m 정도 옮겨서 이쪽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여간 일직선인데 이 일직선이 130도더라고. 이게 동짓날 일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궁동마을에 보니까 칠성이란 돌이 또 7개가 있어요. 이만시간 돌이. 칠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북두칠성이다. 근데 이걸 고인돌로 아무도 인식하지 않죠. 근데 고창은요, 보시면 이 적세토예요. 이런데. 이거는 화강암지대거든요. 이게 중생대 백악기 때 대보화강암이 나왔기 때문에 화강암 자체가 굉장히 석비례처럼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석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고창 오시면 밭에 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의 농사가 그렇게 좋은 땅이거든요. 경상도 분이 고창 오면은 뿅 반해버립니다. 여기 그냥 밭에가 돌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을에 돌이 이만시간 것들이 와 있어요. 그럼 이건 아무도 고인돌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선사시대 역사로 보면 이렇게 원래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돌이 7개가 있었는데 2개를 도로 하면서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5개만 남아있더라고 지금. 근데 그게 북두칠성으로 이해하면 여기 딱 보시면 진북방향이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면서 참.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선조들은요 또 언어적 유희까지 인문학적인 상상력 고창에요. 달 월자만 가지고 7개 동네를 북두칠성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고인돌로만 한 게 아니라 지명 가지고도 이렇게 장난을 하셨다니까. 인문학적으로 유희를 즐기셨죠. 우리의 선조들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이게 참 놀라운 게 보시면요. 이게 월암마을이죠. 월산마을이죠. 운월, 수월, 그 다음에 여기가 월고, 여기 신월, 세월. 재밌으시죠? 이게 지명 가지고 북두칠성 만들고 그 다음에 양의 한자인 이거 정자를 붙이죠. 고물의 정자에 양, 외정, 내정, 산정, 그리고 가운데다 석정 해가지고 이게 물가줄자를 붙여요.
이게 천국이란 뜻이거든요. 여기가 이상 천국을 꿈꾼 거죠. 자기가 사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 양의 삶, 음양의 조화 가운데 천국 만들어서 이상 천국 만들어서 여기다 뭐래냐 지금 고창 석정에 웰파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1시간짜리라 해서 일부러 좀 짧게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은 되게 기존의 생각의 틀이 너무 벗었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고인돌을 보면서 옛날에 황제들이나 왕들이나 그리고 천문대를 만들어 자기들만 공유했던 것들을 우리 3000년 전에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인돌에서는 이 백성들이 누구나 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고인돌 사이에 들어오는 빛을 강렬한 빛을 보면서 광명이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고인돌 하나를 놓더라도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땅의 움직임 그리고 사람의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삼재가 일상화된 그런 모습들이 고인돌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홍익코리아라는 말 딱 듣는 순간 홍익인간? 그럼 내가 가야겠네 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여기 토론을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시간이 1시간 넘어버렸네요. 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제가 여기다 남겨드릴게요. 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현재 조사하는 자료는 돌이란 말이에요. 네. 뭐 크든 작든 돌인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인지 몇만 년 전인지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한데 네. 첫째, 그 사람이 현재 우리 이제 한민족의 조상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게 무덤이 아니다고 하는데 무덤이 아니어도 좋지만 인간이 무엇을 만들 때에는 용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재단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또는 그 마을의 수호신으로 카브로 만든 건지 그 용도가 뭐였는지 지금 현재 진국 방향이다 또는 하지 해 뜨는 방향으로 각도를 틀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도 천문학은 발달했다고 하니까 기왕에 만들려면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자 해서 만들었다면 그 안치한 방향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용도가 무언가 두 가지가 네.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헷갈려서 세 번째는 저 별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별자리가 한 500년마다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고분의 별자리가 이제 서기 고구려 때의 별자리다. 예. 이걸 지금 환산을 하면 그 계산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고창이나 여기에 큰 별자리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환산해서 몇천 년 전의 별자리냐를 알 수가 있었는지 그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우리 조상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실은 한반도에 BC 3세기 때 마한 세력 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최소한 BC 20세기 그 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했던 원래 토착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BC 3세기 4세기 때
대규모의 남하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남하가 이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토착 세력들이 그 당시 이제 기후 변동이 심해져 가지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하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하고 융합되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갑자기 BC 3세기 전으로 고인돌 시대가 끝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 권력 집단 소위 말해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던 피지배를 하던 간에 아니 지배계층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은 또 고인돌을 만들거든요. 북교슈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일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격변사로 보게 되면 하여간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여기에 사람은 있었지만 전멸을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서로 융합해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고인돌 3세기 이후에 5세기까지 고창에 거대한 뭐가 생기냐 만의 그런 권력 집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무덤 양식이나 아니면